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교활한 계획. 2. 동부 전장의 긴장은 끝나야 합니다. 3. 한국의 최고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위기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남의 나라가 1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에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 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한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한화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기기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통제해버리면 당분간에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CS는 머게인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주척, 대형 전함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한 한국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한국인들은 어느 동체만 남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 비행기를 사겠다고 했는데요. 모하비 사막을 찾은 한국인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로 우리나라 P3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차 모하비 사막을 찾은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 관리인은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하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은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져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운항되던 항공기와 폐기 처분된 기체들을 모아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둔 계기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폐기 처분할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기가 부식되지 않고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가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 이하로 건조한 기후를 가진 캘리포니아 지역이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모하비 사막에는 세계의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부품의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모하비의 항공기를 모아놓기 이전에는 항공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 부품 소재를 재생하는 것보다 새 것을 생산하는 가격이 더 싸졌는데요. 결국 세계항공사들과 미국 정부는 항공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모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큰 활주로와 공항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에 있는 모하비 사막은 항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장소 및 관광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이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의 여파로 파산한 항공회사에 의해 보관 중인 20대의 F100 기종과 버려인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 전보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까지 항공기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하비 사막의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서는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 우방국에 싼 값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싼 게 비지떡입니다. 값 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 사들인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서 수립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하비 사막의 모래 높에 빠질 뻔했는데요. 미국의 군수 업체들은 한국이 높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군수 업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한 함정 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항공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C 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적 잠수함의 대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넓은 바다인 한국의 전 해상작전구역을 감시하려면 한해상 초계기가 최소한 32기 정도가 필요한데 8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대 도입 비용이 하나로 4천억 원 상당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4천억 원.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상 호위함 한 척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내느라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이 퇴역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던 녀석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한 것이죠.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1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카이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였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K로 기존의 P3C 행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입니다. 또한 원가 4천억 원을 비하면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하였죠.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CK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P3CK는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낸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C8대와 한국형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C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 전력이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 면에서도 크게 향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CK는 항구의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P3C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품 블록이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이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작전 수행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한 P3CK는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 야간 초계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정찰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시도 가능해 전천후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P3CK는 감시 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P3C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 함정과 기지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P3CK에 탑재 가능한 총 무장은 하푼 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잠 폭뢰, 소노브이 84발, 마린마크 해상 표시판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함포를 제외한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P3CK는 1소티의 최대 시속 761km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졌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3CK는 1997년 11월 소욱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1시간 35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해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지휘관이 직위 해제될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고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초에만 2차례 서해상이 한국방공 식별구역 카드지를 무단항행하는 선박을 작전인 가구역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이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나 우선 방공식별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근접 감시기동을 통해 60m 상공까지 저공비행으로 선박을 압박하여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과 정보함도 출몰하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한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세상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개조 기술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동계와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들 1대1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 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지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통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에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올레드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업고 올레드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레드 소자의 핵심 발광 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닝은 올레드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노바LED 역시 올레드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형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올레드 사업 활동과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올레드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올레드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가의 체제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고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보법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금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종말을 가져다 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올레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허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장벽인 옵도,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올레드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도와 면양 지역의 최신 올레드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칭 지역에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올레드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올레드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올레드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올레드 생산 장비에 구매되는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동부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레드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올레드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